다른 3, 4단의 중대들도 이중대를 도와 전투를 수행했는데 모두 다 합쳐서 250명 넘게 발생했죠. 다른 지역에서의 전투까지 합치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DMZ 전투는 결국 국군이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여 북한군을 초토화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본토로 진입할 때였습니다. 다만 국군이 DMZ 전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한국의 피해는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야 했는데 점차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중국발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단순히 국내 전산망을 해킹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도 심각한 차질을 주는 정도로 사이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공격하여 웜, 램섬웨어, 말웨어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해킹으로 시스템을 불능화시켰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주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었죠.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의 20%가 중단되었고 수많은 주민이 전기 없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또 할당 때문에 댐 수위 조절 컴퓨터 시스템 해킹에서 한강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군대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내부 침입으로 인해서 한국의 ATCS 일부가 해킹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 작전 내용이 홀라당 북한과 중국에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막강한 사이버전 능력을 활용해 한국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청하여 매복 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의 사이버전 능력은 이제 막 걸음마 수준을 벗어난 단계라고 합니다. 선진국 대비 70%에서 80% 대비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렇다 보니 중국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미국 등 우방국들이 도와주어 중국의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었죠. 이곳은 개성입니다. 파주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길이죠.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국군 1군단은 개성을 점령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북한군과 중국은 GPS 신호 교란을 통해 한국군의 통신체계 일부에 혼란을 빠뜨렸고 이에 따라 부대 간 위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PRE에서는 구사단이 대뜸 평양에 있다고 뜰 정도로 GPS 신호가 교란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군의 보급 차량 위치가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바람에 포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작전이 지연되고 있는데 더 지연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거기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국군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매복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이 이동하는 주요 도로와 고지대에서 매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대부분은 국군의 화력에 밀려 북한군이 전멸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지만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작전이 지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1사단 지휘부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었고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갔고요. 당장 1시간 전에 선봉중대가 진격하다가 북한군 매복 공격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선봉중대에 2명이 전사하고 6명의 부상을 입었지만 북한군 27명을 사살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성 시가지로 가면 갈수록 매복 공격이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사단장이었던 양혁준 소장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맹신하고 있던 양혁준 소장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며 자신들을 혼돈 속에서 이끌어줄 거라고 말하였죠. 참모들은 일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양혁준 소장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지휘봉을 들어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GPS 신호가 교란된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옛 방식으로 전장을 읽어야 합니다. 양혁준 소장의 지휘하에 지휘부는 유관 정찰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드론을 총동원해서 개성 시내의 변화를 살피며 방어선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전방 정찰조와 저격수 팀들은 개성 시내를 저격할 수 있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개성 시내는 그야말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북한군과 중국 PMC가 건물마다 매복하고 있었고 급조 폭발물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기지도 보이고 있었죠. 개성 내 북한군 병력이 군단급으로 많진 않았지만 소수의 병력이 건물에 숨어 아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은 방을 하나씩 들어가며 제거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큰 출혈을 감당해야 했죠. 시간전은 개방된 야전에서 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군이 전투력에서 압도적이어도 피해를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압도적인 화력으로 개성을 장악한 뒤에 보병을 밀어넣어 도시를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북한군과 중국 PMC는 계속해서 시가전을 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지 국군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거든요. 양혁준 소장은 두려워하지 말라며 성경의 내용을 읊조렸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는 척하는 거죠. 사단장인 양혁준 소장도 두려움이 앞서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신앙심으로 이겨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혁준 사단장은 자신의 두려움도 없애고 또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전장에 직접 나가 소대장들과 현장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병사들의 사기는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 각 여단의 정보중대와 수색대대가 큰 역할을 합니다. 미리 특공조를 편성하여 국군을 매복 공격하려는 북한군을 공격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격수와 정보중대, 수색대대가 개성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개성지역 중 어디를 포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었죠. 공군과 해군 그리고 포병대의 화력이 모두 그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은 그야말로 융단폭격되었죠. 건물이 무너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잔해가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북한군이 은원패를 할 공간도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해병대는 국군 1군단이 개성을 공격하는 곳에 맞추어 해주 지역의 기습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주 지역을 공격하게 된다면 북한군의 전선은 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개성 지역의 방어력이 약화하죠. 이 작전의 목적은 개성 전투에 집중된 북한군을 후방에서 타격하여 전선을 2개로 쪼개고 1군단의 진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미국이 이번 전쟁에 대해 거의 방임하듯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 단독으로 상륙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해병대 내부에서는 이 작전이 지나치게 무리한 시도라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단독으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기본 작전 계획은 미 해병대와 함께 상륙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대규모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보다는 미군의 지원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러나 이번 작전은 미 해병대의 지원 없이 오직 대한민국 해병대만으로 수행되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 상륙정을 제거하는 게 너무 쉬워진 상황입니다. 당장 북한군과 중국은 현대적인 대한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발만 발사해도 상륙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중국 PMC와 북한군은 자폭 드론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걸 통해서 상륙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이는 기존의 대공방어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함과 상륙정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미 적의 감시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았고요. 따라서 상륙이 개시되기도 전에 북한군이 미리 대응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사이버전을 통해서 국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는데 거기에 해병대의 상륙 작전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북한군과 중국은 해주에 상륙할 것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작전이 논의되던 해병대 사령부입니다. 이곳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해주에 상륙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놓고 대들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모함도 충분한 해상 전력도 없이 상륙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인 황현태 중장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황현태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의 존재 이유를 물으며 겁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해병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이 개성에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도 여기에 힘을 합쳐주어야 한다고 말했죠. 황현태 해병대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강한 권위와 압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내를 아는 사람들은 한숨만 나왔죠. 황현태 사령관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감한 결단력을 가진 지휘관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공훈을 강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해병대의 위상을 높인 인물로 남길 원했죠. 그렇게 위험한 작전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려 했던 것입니다. 해병대 제9여단장은 거두어주길 요청하였지만요. 황현태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정신을 말하며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해병대 지휘부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제2사단과 해병대 제9여단을 이용해 해주 상륙 작전을 감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상륙작전은 초수평선 상륙작전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과 확산으로 지대한 공격력이 발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멀리서 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쉬워졌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초수평선 상륙작전 개념이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군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해안으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수평선 아래에 가려져 방어군의 지상배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부터 상륙 전력을 투입한다는 컨셉인데요. 10m도 안 나오는 상륙정이나 구식 상륙 장갑차로는 방어군이 준비를 갖춰버리므로 V-22와 같은 해상작전 헬기나 LCAC 같은 비싼 고속 상륙 전력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국군은 이런 상륙 작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날에는 구식 전력입니다. 이제는 대규모 상륙 작전을 거의 안 하기도 하고요. 소규모 상륙 작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현재 한국 해병대는 전술이나 전략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해주 상륙 작전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북한군과 중국 PMC의 감시망에 이미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LCAC나 상륙정을 통해 해주 상륙 작전을 진행하는데 북한군과 중국은 이미 대한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대거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작하자마자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죠. 해병대 상륙정이나 상륙 장갑차들이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3분의 1이 격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죠. 일부 해병대가 간신히 상륙했지만 자폭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주 해안가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해병대가 상륙하려는 순간 북한군이 해안포를 쏘아대기 시작했고요. 중국 PMC는 드론을 이용한 자폭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금성 3호라고 해서 대한미사일을 이용하여 한국 해군의 함정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원 일부는 가까스로 상륙했지만 해변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으며 전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죠. 해병대는 상륙 후 신속하게 본토 안으로 돌입해야 했지만 적의 방어선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온갖 곳에서 비명과 신음이 난무하고 있었죠. 익사하는 군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영태 사령관은 쉽게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버티려 했고 그로 인해 해병대의 피해는 가면 갈수록 커졌습니다. 결국 참모진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후퇴 명령이 내려졌고 해병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사망 및 실종자만 357명, 부상자는 814명, 상륙정은 6대가 격침되었고 장갑차와 장비 손실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해주 상륙작전은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 중 하나로 기록이 되었죠. 해주 상륙작전의 실패로 인해서 전장의 축이 북한 쪽으로 살짝 기울 정도였습니다. 참담한 패배였죠.
이곳은 새로운 훈련 캠프인 강계훈련소입니다. 다른 훈련소와 다른 게 있다면 이곳의 훈련소는 북한 훈련 교관이 아니라 러시아 훈련 교관이 직접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배운 선진적인 전술과 전략 그리고 전투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새 조선이 몰래 확인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도 이번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대한민국은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외에도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에서 수집한 내용들을 증거로 올리며 러시아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을 훈련하고 있다는 내용부터 각종 총기와 장비, 탄약 등이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하였죠. 러시아는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대응했지만 그 증거들은 전부 진실이었고 명확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크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국제사회라는 것이 서방세계 위주긴 했지만 서방세계가 러시아와 중국을 크게 규탄하며 한국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새조선이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강계훈련소를 날려먹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현무미사일을 바로 강계훈련소로 날려보낸 것입니다. 새조선이 좌표까지 상세히 보내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강계훈련소는 새조선이 자료를 보내주고 정확 48시간 뒤에 타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훈련교관 3명이 전사하였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있던 북한군 훈련병 139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자는 수도 없이 많았죠. 그 지역을 아예 평탄화시킬 정도로 폭탄 찜질을 했으니 말입니다. 러시아는 감히 한국에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제2차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러시아 훈련교관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퍼지면 러시아의 주장에 힘을 잃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시시함에 넘어갔습니다. 새 조선은 꽤 멋진 활약을 곳곳에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한국의 목표와는 다른 목표긴 했지만 현재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서로 협력하고 있었는데요. 새 조선은 후방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안주입니다. 북한군의 주요 병창기지 중 하나였죠. 평안남도 지역은 북한의 핵심 군수물자가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군은 이곳에 대부분의 연료 저장시설과 탄약고를 재배치하곤 했죠. 이곳이 타격을 받는다면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내각의 일부에 몰래 잠입에 성공한 새조선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여 안주 지역을 타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새조선은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는 반정부 조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공식적인 동맹관계도 아니었고요. 자신들이 북한의 새로운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단체였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였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대한민국과는 비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목표는 북한군의 유류저장고 폭파였습니다. 새조선은 특작조를 편성해 북한군의 감시망을 뚫고 침투했습니다. 이들은 경비병의 교대 시간이 겹치는 순간을 노려 초소를 지나쳤고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꽤 전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권총을 통해서 단 2발로 경비초소의 경계병들을 제거했죠. 새조선 대원들은 유류저장고 외벽에 C4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으로부터 받은 폭탄이었죠. 이미 내부 구조를 파악한 상태였고 단 한 번의 폭발로 유류저장고 전체를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새조선 대원들은 빠르게 후퇴했고 C4는 비교적 빠르게 터졌습니다. 새조선 대원들은 빠르게 후퇴했고 북한군은 유류저장고의 화마를 끄기 위해 노력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주에 있었던 북한군 유류저장고 한 동을 완전히 파괴한 데 성공했고요. 북한군과 중국 PMC에 제공되고 있었던 연료에 큰 타격을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조선은 대한민국 특수부대와 협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류저장고를 파괴한 직후 특전사 707 부대와 UDT 요원들이 북한군 후방 지역에 은밀히 침투했습니다. 그곳에서 새조선 대원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후방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이곳은 안주 지역에는 북한군의 한 지휘소입니다. 이곳에서 대대장 1명과 북한군 35명을 사살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새조선은 무전을 통해서 북한군을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후방에서 계속해서 사보타주와 암살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새조선으로 북한의 주요 기반 시설에 공격당한 횟수는 총 32회입니다. 꽤 많죠? 새조선은 지속적으로 북한군의 주요 병창기지를 파괴하고 주요 장교들을 암살하며 체제 전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가 계속해서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북한에 있어서는 새조선은 반드시 박멸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이번 작전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지속된 한국의 수뇌부 암살 작전으로 인해서 국가보위성의 많은 간부들이 미사일에 의해 사망하긴 했지만 그런데도 국가보위성은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밀경찰이자 정치적 숙청을 담당하는 조직의 국가보위성은 김여정 사망 이후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보위성 요원들은 지하 벙커에서 작전 브리핑을 하며 북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란 행위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나 새조선의 공작 행위에 대해 진절머리가 나 있어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보위성은 새조선과 연계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여기는 무고한 시민들도 있었지만 국가보위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반역자 색출 작전이라며 저항하면 직결 처분한다고 협박하고 있었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질질 끌려 나오고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곤 했습니다. 이날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이 세조선 요원 포로의 손톱을 뽑으면서 극단적인 고문에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세조선 요원은 일부 작전 정보를 다 실토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숙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북한 보위부가 생포한 세조선 요원을 고문하면서 세조선의 정보 일부를 손에 넣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내각에 숨어든 세조선 요원을 색출하는 데도 성공했고 은신처한 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세조선 대원들은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말았죠. 이렇다 보니 세조선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세조선 대원들이 정보를 조만간 실토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체를 엎어버려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살려고 세조선 요원인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배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게 당분간 활발한 활동을 못할 정도로 조직에 큰 피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조선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논산훈련소입니다. 전시체제가 가동되면서 훈련소에서는 신병들이 미친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총동원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었죠. 18세 이상의 남성 중 아직 입대하지 않은 남성들은 전부 다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망간 사람들도 몇몇 있었지만 그건 극히 일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전쟁이 터지니 도망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너도 나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원 입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극기에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도 나라를 지키겠다며 입국하여 자진 입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외국인 중 일부는 의용군으로 한국에 합류하여 한국군으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4주간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신병훈련소는 단 2-3주의 훈련을 거치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타격, 화생방, 그리고 술탄, 전투 중에 필요한 3가지 과목만 배우고 바로 자대 배치를 하게 되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 내에 있는 신병 교육대대들은 전투부대로 전환이 되었고요. 모든 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수만에 달하는 병력이 전장으로 보내지고 있었죠. 훈련소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병들은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 하나만큼은 눈빛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눈동자 안에 무언가 모를 두려움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모든 군부대는 100% 편제를 기록한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100%를 초과하기까지 했죠. 특히나 동원사단에서는 동원 자원을 보충받아서 부대를 완편하여 전방에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신병들과 예비군으로 이루어진 동원사단들이었죠. 이들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로 군단급 편제를 갖추게 되었고요. 곧장 서부전선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죠. 정갈부대는 그 위용을 널리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단급 부대로는 유일하게 제일 북쪽에 있는 부대였죠. 얼마나 잘 싸웠는지 중국 PMC로부터 최강의 사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KCDC 전문 대한군 연대였던 정갈부대는 곧바로 제2 산악여단으로 개편되었고 이제는 북한군과 중국을 상대하는 특수작전부대로 전선 곳곳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2보병사단이 DMZ 교두보 확보를 할 때 어려움을 겪자 투입되어 단번에 북한군과 중국 PMC를 사륙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태백산맥을 따라 금강산 일대로 투입되었습니다. 북한군 후방을 기습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고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하여 동부전선의 방어망을 붕괴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작전은 쉬운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정갈부대는 북한군 동부전선 한복판에 잠입해야 했으니까요. 그것도 적진 깊숙이 말입니다. 이들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5km까지 다가온 상태였죠. 3시간 이내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전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북한군 정찰병들이 보고 있었죠.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데 성공한 북한군 정찰병들은 빠르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격포가 그대로 정갈부대에 내리꽂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박격포가 불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람 스치는 불쾌한 소리와 함께 박격포탄이 정갈부대로 향하기 시작했죠. 박격포탄이 그대로 정갈부대에 내리꽂으면서 정갈부대는 빠르게 상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갈부대의 위기였죠.